거지 주제에 이런 데를 기어와? 차가운 목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서진그룹 본사 로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오가는 대리석 바닥 위, 초라한 배달복 차림에 제가 거기 서 있었죠. 비서실장은 저를 아래 위로 훑더니 회장님께서 당신 같은 거지에게 사과할 시간은 없습니다. 이거 받고 당장 나가세요. 그렇게 말하며 제 발치에 수표 다발을 던졌습니다. 지폐는 에어컨 바람을 타고 미끄러지듯 흩날렸습니다. 수치심이 얼굴을 붉게 물들였고 직원들의 시선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는 고칠 수 있지만 사람은 부서지면 끝이에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토록 멸시했던 제가 사실은 19년 전 잃어버렸던 서진그룹의 핏줄이라는 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태민이라고 합니다. 20살을 코앞에 둔 19살 청년이죠. 보통 사람들은 이 나이에 수능을 보거나 미래를 고민합니다만 저는 주로 낡은 트럭의 덜컹거리는 엔진 소리와 함께 오늘 밤 벌어야 할 돈을 생각합니다. 도입부부터 제 이야기가 꽤나 거칠게 시작되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저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는 심야의 도로에 서 있습니다. 이 비는 며칠째 이어지고 있었죠. 빗방울이 번들거리는 아스팔트 도로 위로 포터 트럭을 몰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온종일 배달 일을 하느라 온몸이 뻐근했고 트럭 안에는 눅진한 땀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피로가 눈꺼풀을 짓눌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교차로를 지나던 중 순식간에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굉음과 함께 묵직한 충격이 트럭의 운전대를 강타했습니다. 저는 패닉 상태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사고였습니다. 제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제 낡은 트럭이 앞에 정차 중이던 고급 외제차 새까만 벤츠 S클래스의 뒤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트럭의 낡은 철판과 벤츠의 매끈한 차체가 부딪히면서 낸 끔찍한 소리가 귓가에 계속 울렸습니다. 벤츠의 뒷문이 열리고 누군가 내렸습니다. 우산을 쓴 비서 뒤로 서진그룹의 남정옥 여회장님이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매체에서만 뵙던 그 위험 있는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칠순이 가까운 나이에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눈빛은 저를 압도했습니다. 마치 제가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 같았죠. 저는 빗물을 맞으며 트럭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찌그러진 벤츠 범퍼를 확인하고 나니 손이 떨려왔습니다. 보험 처리야 되겠지만 당장의 수리비는 제게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젖은 아스팔트 바닥에 찬 기운이 무릎을 타고 올라왔지만 두려움이 그 감각마저 마비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듯 떨렸습니다. 저는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열흘만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올게요. 제발 경찰에 신고하지 마시고 저에게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남정옥 회장님은 저를 내려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경멸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길바닥의 흙덩이를 보는 듯한 차가움이었습니다.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곁에 있던 김 비서에게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김 비서, 경찰 부를 필요 없어요. 이런 애들은 굳이 법으로 상대할 가치도 없어요. 연락처만 대충 받아놔요. 그리고는 저를 향해, 아니 허공을 향해 내뱉듯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이런 애들이 요즘 세상을 망치는 거예요. 기본적인 염치도 모르고 지 분수도 모르고 설쳐대다가 결국 남에게 피해나 주는 거죠. 제가 이 나이 되도록 뭘 배웠겠어요. 대체 부모가 뭘 가르쳤답니까? 시니어 감정 트리거 문장.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부모님을 욕하는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억울함과 함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빗물을 맞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 회장님은 더 볼 것도 없다는 듯 벤치에 다시 오르셨고 차는 무릉덩이를 가르며 재빨리 현장을 떠났습니다. 빗속에 홀로 남겨진 저는 한참 동안 무릎을 꿇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모든 노력이
저 무자비한 몇 마디 앞에 너무나도 무력하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목에 걸려있던 낡은 은색 목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랜 이 목걸이는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입니다. 빗물에 젖은 목걸이가 가로등 불빛에 반사되어 섬광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빛은 제게 간절한 희망의 끈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모욕을 당한 제 비참함을 비추는 잔인한 빛 같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빗속에서 터져나오는 것은 소리가 아닌 침묵이었습니다. 첫 번째 감정 분출 억눌린 울분과 분노가 목구멍을 틀어막았고 저에게 남겨진 것은 불안감뿐이었습니다. 제가 이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평범치 않은 하루의 끝에 찾아온 불안감은 앞으로 제 삶의 거대한 폭풍이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윤태민은 서진그룹 본사 근처의 낡은 빌딩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지난번 사고는 빗속의 악몽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정옥 회장님의 비서실에서 날아온 통지서에는 벤츠 S클래스의 예상 수리비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은 1,200만 원. 1,200만 원이라는 숫자는 태민의 세상 전체를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태민의 낡은 통장 잔고는 고작 1만 3천 원이었습니다. 매일 밤낮 없이 뛰었던 배달일과 각종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의 전부였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피해보려 했지만 재벌 회장님을 상대로 시간을 끄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태민은 통지서에 적힌 주소, 남 회장님이 소유한 개인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사무실은 고풍스러운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고 은은한 백합 향이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태민에게는 그 향조차도 숨막힐 듯한 위압감으로 느껴졌습니다. 남정옥 회장님은 태민을 소파에 앉히지도 않고 그저 커다란 창문 앞에서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래서 열을 주면 갚겠다고 했었죠? 남 회장님의 목소리는 얇고 날카로웠습니다. 태민은 얼어붙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1,200만 원은 저에게 당장은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태민은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실은 언제나 냉혹한 법이니까요. 그는 작은 사건이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문제로 확산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남 회장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사이 사무실 안의 공기는 마치 끈적한 엿처럼 늘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남 회장님은 옆에 놓인 은쟁반에서 지갑을 집어들더니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아무렇게나 던지셨습니다. 10만 원권 수표도 몇 장 섞여 있었습니다. 지폐는 매끄러운 탁자 위를 미끄러지듯 맴돌았습니다. 이 정도면 됐죠? 남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험 처리는 필요 없어요. 복잡한 서류는 질색입니다. 그냥 이 돈으로 당신 차 트럭이나 수리하고 남은 건 위로금으로 쓰세요. 어차피 그 낡은 차 수리비도 몇 푼 안 할 테니까요. 그 대신 이 일은 여기서 끝내는 겁니다. 그것은 합의금이 아니었습니다. 모욕을 덮기 위한 푼돈이었습니다. 태민은 돈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 지폐들은 마치 더러운 쓰레기처럼 느껴져 주워 담으려는 순간 자신의 영혼까지 더럽혀질 것 같았습니다. 이 사태는 단순히 수리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분노와 굴욕감 그리고 짓밟힌 인정 욕구가 태민의 눈빛을 흔들었습니다. 회장님. 태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지난밤의 절박함 대신 묘한 강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차는 고칠 수 있지만 사람은 부서지면 끝이에요. 이 말은 태민의 모든 분노와 슬픔을 응축한 단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남정옥 회장님은 갑자기 몸을 멈칫하셨습니다. 여 회장의 단단했던 표정에 미세한 금이 갔습니다. 그 말투 그리고 태민의 곧고 흔들림 없는 눈매가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은 과거의 어떤 잔상과 현재의 태민을 겹쳐보신 듯 했습니다. 무슨 소리죠? 그 눈빛은 남 회장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장님께 사과하러 온 것이지 자비를 구걸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이 일은 돈 몇 푼으로 단순하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제 잘못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정식으로 처리하고 갚겠습니다. 그의 내면은 혼란과 불안이 정점에 달해 있었지만 겉으로는 단호했습니다. 태민은 이 상황이 단순한 접촉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문제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이 억울하고 거대한 갈등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짜 원인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태민은 그 자리에서 정중하게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비와 모욕의 잔상이 남아 있었고 그 불안한 표정은 곧 이어질 파국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남정옥 회장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고급 실크 잠옷을 입고 침대에 누웠지만 윤태민 청년의 곧고 날카로운 눈빛과 단호했던 목소리가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차는 고칠 수 있지만 사람은 부서지면 끝이에요라는 그 말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사무실의 백합향 대신 회장님의 머릿속에는 까맣게 타버린 잿더미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19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그 밤이 되살아났습니다. 19년 전의 밤. 젊은 아들과 며느리를 산후조리원 화재로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그 비극은 남정옥 회장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죠. 겨우 건져낸 것은 화마 속에서 간신히 구출된 갓난 손주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유일한 표식은 작고 낡은 은색 목걸이였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기원하며 며느리가 직접 맞췄던 물건이었죠. 구급대원에게서 건네받았을 때 목걸이의 은색 펜던트에는 조그맣게 H-7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남 회장님은 그 목걸이를 자신의 금고 깊은 곳에 넣어두고 손주를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하며 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벤츠 수리비를 모욕적인 푼돈으로 치부하던 그 가난한 청년 윤태민의 목에서 바로 그 목걸이가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낡고 색이 바랬지만 모양과 크기는 남 회장님의 기억 속 그것과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남 회장님은 벌떡 일어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서재는 어둠에 잠겨 있었고 창밖으로는 시가지의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고 짙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보존 처리가 된 아기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작고 오래된 은색 펜던트에는 H-7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H-7. 태민의 목에서 보았던 그 낡은 은색 목걸이와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남 회장님의 심장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와 충격 그리고 뒤늦은 진실에 대한 섬뜩한 의욕이었습니다. 태민의 눈매, 그 고집스러운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굴하지 않는 강단이 마치 아들의 젊은 시절을 보는 듯 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두 번째 감정 분출. 남 회장님은 머리를 부여잡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고 부모가 뭘 가르쳤는지 모르겠다며 모욕했던 그 청년이 혹시나 19년 전 조리원 화재 이후 모종의 이유로 엇갈리게 된 자신의 친손주일지도 모른다는 잔인한 가설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층위의 반전이며 남 회장님이 쌓아올린 위선이 폭로될 절정의 위기였습니다. 만약 태민이 정말 자신의 손주라면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모든 모욕과 경멸은 결국 스스로의 핏줄에게 저지른 잔혹한 배신이 되는 것입니다. 남 회장님은 비틀거리며 책상에 기대었습니다. 주변의 고풍스러운 가구들, 성공의 상징인 이 호화로운 공간이 갑자기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고립되었습니다. 거대한 재벌 회장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어둠 속에서 홀로 진실의 무게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의혹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남 회장님은 직감했습니다. 이 일은 복잡하게 꼬여서 앞으로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올 파국의 단서였습니다. 남 회장님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과 불안, 그리고 이미 저지른 죄책감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사흘 뒤 윤태민은 서진그룹 본사 건물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높고 차가운 대리석 벽과 휘황찬란한 조명은 그가 딛고 선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공간이었습니다. 태민은 정식으로 사고를 처리하고 변상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남정옥 회장님을 찾아왔습니다.
경호원의 안내를 받아간 곳은 회장실이 아닌 비서실장이 사용하는 중역 사무실이었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태민을 보자마자 딱딱하게 얼어붙은 얼굴로 맞았습니다. 윤태민 씨 되시죠? 앉으십시오. 김 실장은 태민에게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태민은 뻣뻣하게 허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혹시 언제쯤 뵐 수 있을까요? 제가 변상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어서요. 태민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이해받고 싶었습니다. 김 실장은 코웃음과 비슷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태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태민의 목에 걸린 낡은 은색 목걸이에서 잠시 시선을 멈췄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지금 윤태민 씨 같은 거지 상대할 시간 없습니다. 김 실장의 말은 냉동 창고처럼 차가웠습니다. 태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거지라니요. 제가 정식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태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책임이요? 김 실장은 서류철을 탁자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그 소리는 태민의 심장을 후려치는 듯 했습니다. 1200만 원. 그 금액이 윤태민 씨 통장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회장님께서 이미 자비로 보험 처리 없이 끝내자고 합의금을 제안하셨을 때 조용히 받지 그랬어요. 굳이 일을 키워서 저희 귀한 시간 낭비하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구걸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제가 죄인입니까? 제가 이 사고 하나로 이렇게까지 모욕당해야 합니까? 세 번째 감정 분출. 태민은 분노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억울함과 무력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김 실장은 냉정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어깨 부상으로 배달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도 병든 할머니의 수술비 때문에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시다고요. 태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불행까지 재벌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그는 완전히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의 냉정함이 마치 얼음물처럼 그의 심장을 적셨습니다. 모든 것이 꼬이고 꼬여서 자신이 스스로를 지켜낼 힘조차 없다는 사실이 그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그날 밤 남정옥 회장님은 집무실에서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보고한 태민의 처참한 상황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때 회장님은 비서가 가져다 놓은 지방 일간지 신문 한 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성북구 반지하 화재 택배 알바생, 병든 할머니 구출. 1단짜리 작은 기사였지만 남 회장님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어제 새벽 성북구 반지하 빌라에 화재가 발생했고 그 같은 건물에 사는 청년이 연기에 질식할 뻔한 노인을 구조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남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기사 속 사진을 클로즈업 해보았습니다. 불꽃 잔해와 연기로 뒤덮인 현장. 그 속에서 할머니를 업고 뛰어나오는 청년의 얼굴. 바로 윤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에 걸린 낡은 은색 목걸이. H-7의 흔적이 어렴풋이 사진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 회장님은 온몸에 피가 식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염치 없는 거렁뱅이라고 모욕했던 청년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남을 구한 의인이라는 사실. 게다가 그가 자신의 잃어버린 손주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은 이제 확신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위선과 배신. 남 회장님의 모든 품격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멸시했던 가난과 무능이 사실은 숭고한 희생이었다는 잔인한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남정옥 회장님의 눈빛이 격렬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대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뒤늦은 고백이 필요했습니다. 회장님은 숨이 막힐 듯한 절망감 속에서 태민의 결심에 버금가는 또 다른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정옥 회장님은 집무실의 커다란 책상 앞에 앉아 19년 전 사건을 조사했던 변호사에게서 받은 서류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 서류는 산후조리원 화재 직후 담당 간호사가 작성했던 비공식적인 진술서였습니다. 종이에서는 오래된 종이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남 회장님의 시선은 특정 구절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날 밤 VIP실 산모님 옆에 있던 일반실에 또 한 명의 미혼모 산모가 있었습니다. 퇴원을 앞두고 있었죠.
아이는 갓 태어난 상태였습니다. 남 회장님의 심장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아들의 며느리가 사용했던 VIP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산모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진그룹의 체면 때문에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기록 속에는 그 미혼모의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미정. 남 회장님은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윤태민의 할머니 이름은 한미정이었습니다. 현재의 비극적인 상황이 과거의 상처와 소름 끼치게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민의 할머니 이름이 당시 조리원에 있던 미혼모와 같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남 회장님은 두려움과 확신 사이에서 떨었습니다. 아기가 뒤바뀐 거야. 남 회장님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태민의 목에서 발견된 낡은 목걸이. 자신의 손주에게서 나왔던 목걸이와 똑같은 H-7 각인. 그 목걸이는 원래 아들을 낳은 며느리가 주문했던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리원에는 아기가 둘이었고 화재의 혼란 속에서 아이들이 뒤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남 회장님은 숨이 막혀 가슴을 쥐었습니다. 자신의 친손주는 화재 속에서 홀로 살아남았으나 가난한 미혼모의 손에 맡겨져 온갖 멸시와 고난 속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반면 자신은 뒤바뀐 아이를 19년 동안 친손주라 믿고 귀하게 키워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운명의 장난이었습니다. 가문의 명예와 품위를 지키려 했던 자신의 이기적인 선택이 결국 친손주에게 모욕과 절망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가난한 청년이 사실은 피를 나눈 핏줄이었다는 잔인한 진실이었습니다. 남 회장님은 눈을 감고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19년 전 화재 현장의 지독한 연기 냄새와 젖은 솜처럼 무거웠던 아이의 무게. 그때 만약 자신이 좀 더 자세히 아이의 신원을 확인했더라면, 아니, 두 아이 모두를 책임졌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후회와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고 남 회장님은 그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2번 죽였습니다. 남 회장님은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지키려 했던 가족과 정의라는 가치를 스스로 배신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뒤늦게라도 진실을 고백하고 자신의 위선적인 삶을 청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과거에서 얻은 쓰라린 교훈은 곧 회장님을 움직일 강력한 동기가 될 것입니다. 남정옥 회장님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초조하게 햇빛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19년 전의 기억, 미혼모 한미정이라는 이름, 그리고 윤태민 청년의 목걸이가 만들어낸 섬뜩한 연결고리는 이미 회장님의 모든 평정을 무너뜨린 상태였습니다. 이 모든 의혹을 끝낼 유일한 증거가 도착할 시간이었습니다. 김 비서가 조용히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김 비서의 얼굴은 평소의 냉철함을 잃고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얇은 황색 봉투 하나를 회장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윤태민의 유전자 검사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 회장님은 손이 땀에 젖는 것을 느끼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 냄새가 났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은 회장님을 질식시킬 듯 했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입니다. 김 비서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 회장님은 천천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시선이 보고서의 핵심 문구에 닿았습니다. 조선 관계 그랜드 페런트 마이너스 그랜드 차일드 릴레이션십 일치율 99.9%. 99.9%. 그 세 자리 숫자가 남정옥 회장님의 눈앞에서 폭발하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위선과 오만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고 푼돈을 던져 모욕했던 그 가난한 청년이 바로 자신이 불행한 화재 속에서 잃어버렸다고 믿어왔던 친손주였습니다. 남 회장님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고급 카펫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복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지난날 태민에게 쏟아냈던 모든 모욕적인 말들이 회장님의 귓가에 되돌아와 박히는 듯 했습니다. 태민아, 내가 널 알아보지 못하고 너의 어미 아비가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핏줄인 너를 내가 그토록 모질게 굴었구나. 남 회장님은 울음을 터뜨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날 내가 잃어버린 손주가 이렇게 꿋꿋이 살아있었구나. 이것은 운명의 뒤늦은 고백이자 19년 만에 충격적인 신분 역전이었습니다. 재벌가의 피를 이어받았으나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태민이 이제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할머니 앞에서 주도권을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각 윤태민은 본사가 있는 도심과는 동떨어진 반지하 동네의 좁은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할머니를 구하다 입었던 어깨 부상에 남 회장님이 직접 싸준 흰색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붕대에서는 희미하게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남 회장님은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하자마자 태민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때의 모욕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고 회장님은 태민의 어깨 부상부터 걱정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다칠 때까지 말을 안 했니? 너는 정말 남 회장님은 차마 손주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눈물만 글썽였습니다. 태민은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세상 망치는 거지라던 사람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눈빛으로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극단적인 태도 변화는 태민에게 팽팽한 긴장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때 남 회장님은 조용히 김 비서를 불러 귀갯말을 속삭였습니다. 김 비서가 회장님 몰래 태민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는 또 하나의 비밀이 태민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태민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온갖 위선과 배신이 난무했던 이 상황에서 김 비서가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그에게 통쾌함과 혼란을 동시에 주었습니다. 태민은 빗방울이 가로등 불빛에 반사되어 빛나는 골목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억울함이나 절망이 아닌 진실을 마주한 자의 복잡한 결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판세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재벌가 내부의 적대 세력들, 특히 회장님의 친척들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악역들의 무너지는 표정은 이제부터 시작될 일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반전극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서진그룹 남정옥 회장님의 저택,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태민의 DNA 검사 결과가 나온 다음 날 남 회장님은 지난 19년 동안 친손주로 알고 키웠던 도현과 그의 친어머니이자 저택의 오랜 가정부였던 김희정을 불러 세웠습니다. 도현은 20살이 되어 대학생이 되었지만 회장님 앞에서만큼은 아직 어리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는 남 회장님의 차가운 시선과 김 비서의 굳게 담은 입술에서 이미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남 회장님은 손에 쥔 유전자 검사 서류를 탁자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미끄러지며 내는 마찰음이 유리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도현 너는 알겠니? 그리고 김희정 씨, 당신은 알고 있죠? 남 회장님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김희정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초조함에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이 집안의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그 그림자가 이제 와서 빗속으로 끌려나와 심판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가짜였다고요? 19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모였는데요. 도현은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첫 번째 감정 분출. 도현의 얼굴은 충격과 배신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19년 동안 누렸던 부와 지위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직면한 것입니다. 그는 남 회장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 위에서 쌓아 올린 허상이었다는 사실이 그의 온몸을 떨게 했습니다. 남 회장님은 도현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있다면 진실을 숨긴 김희정과 품격을 지키려 진실을 외면했던 남 회장님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김희정 씨, 솔직히 말하세요. 19년 전 산후조리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왜 내 친손주와 당신 아들을 바꿔치기 한 겁니까? 남 회장님의 눈빛은 이미 그녀의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김희정은 마침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낡은 마룻바닥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김희정의 목소리에는 절박한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미혼모였어요. 가진 것도 없고 아이를 키울 능력도 없었죠.
하지만 회장님 며느님은 VIP실에 계셨고 불이 났을 때 저는 제가 가진 단 하나뿐인 아들만이라도 살리고 싶었습니다. 김희정은 흐느끼며 고백했습니다. 불이 났을 때 두 아이가 잠시 뒤바뀐 채 발견되었어요. 저는 회장님 아드님의 아이에게는 목걸이가 있었고 우리 아이는 아무것도 없었죠. 순간적으로 욕심이 당신 아들을 살리려고 한 건 죄였어요?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아들을 살리려는 어머니의 본능이었다고 항변하려 했습니다. 남 회장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뻔뻔하고 이기적인 변명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슬픔이 폭발했습니다. 그건 살린 게 아니라 빼앗은 거야. 내 아들이 남긴 유일한 핏줄을 너의 이기심으로 빼앗아간 거라고. 두 번째 감정 분출. 남 회장님의 울부짖음은 저택의 두꺼운 벽을 때리고 되돌아왔습니다. 이 파국은 서진그룹을 통째로 뒤흔들 비극이었습니다. 자신의 친손주는 밖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며 힘들게 살아왔고 가짜 손주는 호화로운 환경에서 위선의 삶을 누렸습니다.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남 회장님은 이 사건을 절대 덮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거짓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했습니다. 김희정은 모든 것을 잃었고 도연은 자신이 누렸던 모든 지위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고난과 모욕을 견뎌냈던 태민은 이제 자신의 자리를 찾아 돌아올 것입니다. 이 모든 사태를 지켜보던 태민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통쾌함이 있었지만 씁쓸함도 남아 있었습니다. 태민은 앞으로 이 재벌가의 상속자로서 얻게 될 부와 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와 사회적 논란이 일단락된 후 윤태민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눅진한 땀 냄새가 배인 트럭을 몰지 않아도 되었고 통장 잔고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태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여전히 고급 빌라의 호화로운 거실이 아닌 할머니 한미정 씨가 입원한 병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수술을 잘 마쳤고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태민은 매일 저녁 병실을 찾아 할머니의 손을 잡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저녁 햇살은 따뜻했고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 대신 따뜻한 차향이 감도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곧 퇴원하실 수 있대요. 제가요, 할머니 좋아하시는 곶감이랑 인절미 잔뜩 사놨어요. 태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미정 할머니는 수척했지만 태민을 바라보는 눈빛은 세상 그 누구보다 평온했습니다. 태민은 할머니의 쭈글쭈글한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저 키워주신 게 제 운명이었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할머니가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을지라도 19년 동안 이어진 깊은 정과 희생이 그들의 진짜 가족 이름이었습니다. 태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지난 시간을 떠올리며 울컥했지만 이제는 억울함 대신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오후 남정옥 회장님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남 회장님은 더 이상 위험 있는 재벌 회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정장 대신 단정한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이전의 차가움은 사라진 채 후회와 연민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남 회장님은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더니 태민과 한미정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전의 빗속에서 모욕을 당했던 태민처럼 남 회장님도 이제는 진실 앞에서 겸허하게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미안하다 태민아. 내가 내 할머니께 그리고 너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구나. 남 회장님은 진심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태민이 겪었던 모든 고난에 대한 뒤늦은 사과였습니다. 19년 만에 찾아서 또다시 너를 서진그룹으로 빼앗을 뻔했구나. 남 회장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걸 포기해도 괜찮다. 나는 이제 내가 내 곁에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태민은 얼른 남 회장님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에게는 복수나 재산을 향한 욕망보다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에 대한 사랑과 이제라도 뉘우친 친할머니에 대한 연민이 더 중요했습니다. 절정의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돈과 품격은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고 잃어버린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자리였다.
태민은 한미정 할머니와 남정옥 회장님 두 분 모두를 보살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재벌 상속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낡은 목걸이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 목걸이는 사람의 가치가 돈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상징이었습니다. 태민은 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배달 일을 하면서 배웠던 성실함과 끈기를 이제 서진그룹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회장님께는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드리고 저는 제가 받아야 할 몫을 찾아가겠습니다. 새로운 인생, 진짜 가족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병실 창밖의 햇살이 두 할머니와 태민의 손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희망적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안도와 해방감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 태민이 서진그룹의 복잡한 세상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지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높이며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한서준 회장은 모든 걸 되찾았지만 아직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서진우의 복수, 그리고 재벌가를 뒤흔들 또 다른 진실이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이라면 자신을 파괴했던 그 사람을 다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한서준 회장은 모든 걸 되찾았지만 아직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서진우의 복수, 그리고 재벌가를 뒤흔들 또 다른 진실이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이라면 자신을 파괴했던 그 사람을 다시 믿을 수 있겠습니까?